주인공 박정임, 72세 충북 괴산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10여 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딸 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잘 커져서 고맙지. 그래도 제일 고마운 건 내가 그동안 크게 아픈 데 없이 살아왔다는 거야. 정임 할머니는 매일같이 집 앞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마을회관에서 바둑도 두며 소일하곤 했습니다. 그런 정임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큰딸 미정,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 철민이었습니다. 며느리 유지연은 도시 냄새 나는 말투에 첫 만남부터 무언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골집, 저희 애 키우기엔 너무 불편해요. 정임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했죠. 말하는 게 곱질 않네, 이 사람, 속이 좀 있는 사람일까? 하지만 아들을 위해 꾹꾹 참았습니다. 아들이 사랑한다는 사람이니 자식 일에 나서지 않기로 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임 어르신, 어머님께서 호흡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정임의 친정 엄마는 90이 넘은 고령이었고 그날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지 왜 이렇게 빨리. 며칠 뒤 장례식을 준비하며 아들 철민과 며느리에게 알렸습니다. 딸 미정은 눈물로 어머니를 안아줬지만 며느리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이번 주말이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가야 하나요?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삼켰죠. 그래, 바쁘겠지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장례 전날 밤 미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같이 있을게. 그 여자 어쩐지 느낌이 이상했어. 정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은 장례가 우선이니까. 죽은 이를 잘 보내드리는 게 살아있는 사람의 마지막 도리니까. 엄마의 마지막 길을 보내기 위해 정임은 가족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하얀 국화꽃, 조용히 흐르는 슬픈 음악, 저마다 고개를 숙이고 조문하러 온 이들. 그곳에 며느리 유지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도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그 며느리의 시선에서 이상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어머님, 여기 국화 놓으세요. 너무 오래 잡고 계시면 손 떨리니까요. 말은 친절했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참석자가 한 명 빠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아들 철민. 장례식 당일에 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 한 통으로 미안하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정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딸 미정이 이를 꽉 깨물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문상객들이 빠져나가고 가족들끼리만 남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끝났네요. 장례식장, 냄새도 싫고 사람들도 피곤하고. 시어머니, 진짜 오래 버티셨죠? 그렇게 집착하더니 결국은 혼자 가시잖아요. 그 말을 들은 미정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뭐요? 틀린 말한 거 없잖아요. 죽은 사람 미워한다고 다 용서받는 거 아니죠. 정임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게 내 며느리가 맞는 걸까? 정임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장례식장 복도 끝에 홀로 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애가 나한테는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그 순간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기억해 두자. 이건 절대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장례식장에 있던 몇몇 친척들도 그 장면을 목격했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더니 저건 진짜 아니지 않나?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저런 말을. 누군가는 직접 지연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야, 그건 좀 심했어. 지금은 어쨌든 장례식이잖아. 하지만 지연은 오히려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죽은 사람한테도 위선 떨어야 하나요? 그분 생전에 저한테 어땠는지는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입관식이 끝나는 걸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 관 뚜껑이 닫히기 직전 정임은 어머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런 며느리 둔 것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한 것도 전부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엄마, 제가 반드시 바로잡을게요. 그날 밤 정임은 처음으로 며느리의 SNS 계정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게시글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여자가 이 장례식조차 쇼핑 시간이라 여겼구나. 다음 단계에서는 며느리의 이중성과 재산 관련 이슈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정임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장례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관이 묻히고 사람들도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마음은 하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가고 나면 끝이야? 남은 사람 가슴에다 칼을 꽂아놓고 정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 미정은 정임의 손을 붙잡고 말했죠. 엄마, 그 여자는 이상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며느리 유지연의 SNS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기 어려운 글을 읽었습니다. 끝났다. 시골 냄새 나는 이 장례식도. 이제 내 인생은 다시 도시로. 지긋지긋한 시가 사람들, 빠이. 미정은 그 즉시 캡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죠. 정임은 글을 보자마자 손에 쥔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진짜 진심이었구나. 그날의 말도 표정도 다 진짜였어. 정임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 그거 지연이 감정 좀 표현한 것 가지고 왜 그러세요?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잖아요. 엄마도 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내 마누라 편 드는 거야? 너 장례식장에도 안 왔잖아. 엄마 돌아가신 날이었어.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지금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한 줄은 알아? 엄마가 돌아가신 그날 웃고 있었다고.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지연이 힘들어해요. 이제 장례 끝났잖아요.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갑자기 정임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머님 댁도 정리하셔야죠. 서울로 올라오실 생각 없으세요? 응? 괜히 이런 시골집 관리하시느라 고생 마시고 그냥 저희 집 근처로 오세요. 집 팔고 보증금이라도 좀 챙기시면 되잖아요. 정임은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살았던 곳이야. 남편이 마지막으로 벽돌 하나하나 올려 지은 집이야. 이 집은 안 팔아. 여긴 그냥 내가 있을 곳이야.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그래도 결국 정리하셔야 해요.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저희는 곤란해요. 며칠 후 지연은 아들 철민과 함께 불쑥 시골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 안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공간도 남고. 정임은 자리에 앉은 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젠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녀는 물끄러미 다락방에 놓인 유품 상자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서, 오래된 편지들,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죠. 저 사람들 엄마가 묻힌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집을 뒤지고 있어. 그러던 순간 지연이 상자를 옮기려 손을 뻗는 걸 보고 정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손 치워. 지연은 놀라며 물러섰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누구 허락받고 뒤져. 여기 있는 건 전부 내 엄마, 내 남편, 내 인생이 담긴 거라고. 철민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지연이 도와주겠다는 거잖아. 정임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까지 그러고도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냐? 엄마가 너 낳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알기나 해? 그제야 철민도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임은 집 문을 걸어 잠그고 누구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정만이 가끔 내려와 정임의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미정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다 조사해 볼게. 그 여자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정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지킬 거야. 내 집도 엄마의 기억도 절대 그 사람 손에 안 넘겨. 며느리와 아들이 떠난 뒤 정임은 더 이상 예전의 정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찾아와도 문을 열지 않았고 마을 회관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오직 생각과 결심으로 채워졌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순 없어. 며칠 후 딸 미정이 다시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봐. 미정이 가져온 건 아버지 명의로 된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미정은 이어서 설명했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었더라고. 그런데 이걸 작년에 해지했다? 정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가 그런 거 해지한 기억이 없는데. 그럼 누구 마음대로? 엄마, 혹시 도장이나 인감 예전에 며느리한테 맡긴 적 있어? 정임은 그 순간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 유지연이 몇 년 전 어머님 서류 처리 도와드릴게요. 복잡한 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며 건네받은 인감 도장, 신분증 복사본.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야 뼛속 깊이 알게 된 겁니다. 그날 저녁 철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아파트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 그 시골집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 정임은 가만히 말했습니다. 너 미쳤니? 그 집이 뭔 줄 알아? 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직접 설계하고 너랑 네 누나 키우던 그런 집이야. 철민은 말끝을 흐렸고 그 뒤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결심할 차례야. 며칠 뒤 정임은 마을 통장에게 말했습니다. 회관에 말 좀 해줘요. 나 이 집 정리하고 다른 데로 갈 거라고.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임은 전 재산과 집, 텃밭을 모두 정리하고 요양원이 아닌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소유권을 미정 앞으로 넘겼습니다. 며느리 유지연은 며칠 후 다시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집, 정리된 가구, 그리고 문 앞에 붙은 안내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김미정 명의로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외부인의 무단 침입 시 형사 고발 조치 예정. 그 옆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죠. 이 집은 내 엄마와 내 인생이 살아 숨쉬던 곳이다. 팔지도 말고 담보로 쓰지도 마라. 엄마가 남긴 마지막 정이 담긴 집이다. 박정임. 지연은 바로 남편 철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집을 딸한테 넘겼다고? 우린 그럼 이제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철민은 아무 말 없이 통화만 끊었습니다. 정임은 미정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살아있을 때 내 뜻을 확실히 해두려는 거야. 담당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꽤 중요합니다. 자녀분들끼리 갈등이 있다면 반드시 공증 받아두시죠. 정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내 선택이 나를 지켜줘야 하니까요. 며칠 후 유지연은 예상치 못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임의 작은 아파트 앞으로 찾아와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뭐 먹고 살라고요? 정임은 안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라 하지 마. 난 이미 널 며느리로 여기지 않아. 그날 밤 정임은 작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씁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에 배운 진실이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을 지키는 쪽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박정임. 정임이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평온하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철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지연이 병원에 있어. 출산이 갑자기 빨라졌어. 정임은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출산? 뭐? 애가 있었어? 응, 사실 말 안 했던 건 엄마가 너무 화나 있을까봐. 정임은 며느리를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피를 나눈 손주를 그냥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실암. 문틈 사이로 철민이 지연의 손을 잡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누워 있었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자 철민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정임은 아무 말 없이 인큐베이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생명체는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얘가 내 손주구나.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임이 들어서자 침대에 누운 지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연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죠. 아기 낳고 나니까 이제야 뭔가 좀 무서워졌어요. 정임은 지연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며 살아야 해. 너도 지금부터 시작인 거야. 지연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임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병실을 나왔습니다. 정임의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임 할머니 결국 손주 보고 마음이 풀린 건가 봐. 그래도 자식은 자식인가 보네. 하지만 정임은 그 어떤 감정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고 손주도 그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철민이 집을 찾았습니다. 엄마 아기 이름은 하람으로 지었어. 하늘처럼 맑고 고요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정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름은 잘 지었네. 철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좀 변했어. 애 낳고 나니까 많이 생각이 달라졌대. 이제 와서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근데 그냥 이젠 좀 엄마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정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이제서야 내가 다시 아들처럼 느껴진다. 철민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정임은 하람이 입을 작은 옷을 한 벌 사들고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님 이거 입히고 싶으면 입혀, 싫으면 말고. 그녀는 툭 던지듯 말했지만 그 속엔 조심스럽게 다가가려는 작은 용서의 조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날 밤 침대맡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람아, 너라도 바른 아이로 자라다오. 너희 엄마처럼 남 무시하고 욕하는 사람 되지 말고. 그녀는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정임의 작은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띵동. 밖에는 비라도 올 듯 흐린 날씨. 문 앞에는 며느리 지연과 아기 하람이가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부탁드리러 왔어요. 정임이 문을 열자 지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기 하람은 그녀의 품 안에서 작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아기 키우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모질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정임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릎 꿇는다고 지난 상처들이 다 씻겨 내려갈 것 같니? 지연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하람이가 정임을 바라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맑은 눈빛으로. 정임은 조심스레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넌 무슨 죄가 있겠니? 다 어른들 잘못이지. 그녀는 조심스레 하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의 온기. 정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철민도 정임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정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중간에서 도망쳤니? 네가 네 아내를 지키고 싶었다면 그 전에 네 엄마부터 지켰어야지. 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내가 너무 무능했던 거 알아. 정임은 한숨을 길게 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와줘서 다행이야.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야. 며칠 후 가족 모두가 함께 정임의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텅 빈 마당, 잡초가 무성했던 텃밭. 지연은 그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그렇게 소중한 곳이었군요. 그땐 왜 몰랐을까요? 정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호미를 들었습니다. 가치 있는 건 잃고 나서야 보이는 법이야. 정임은 마당에서 따온 채소로 국을 끓이고 손수 묻힌 나물과 밥을 내놓았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레 한 숟갈 먹고 말했습니다. 이 맛 잊고 있었어요. 엄마 밥 이런 거였네요. 정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소리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네. 순간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임은 지연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손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 지연아, 너도 엄마가 되어보니 알겠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고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일이란다. 나는 지금 그걸 해보려 해. 단 한 번의 기회 너에게 주고 싶어. 하람이를 위해서라도. 지연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시골집 작은 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봤습니다. 하람이는 정임 품에서 잠이 들었고 철민과 지연은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임은 속삭였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 몇 달 후 정임의 시골집 마당엔 다시 초록이 피어났습니다. 텃밭에는 미정이 심어놓은 상추와 고추가 무성히 자라고 있었고
마당 한켠엔 지연이 직접 만든 작은 그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네 위에는 손주 하람이가 앉아 까르르 웃고 있었죠. 정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이라고 다 따뜻한 건 아니고 피가 섞였다고 다 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요, 상처도 시간 지나면 새살이 돋듯이 마음도 언젠가는 덮이긴 하더라고요. 나도 내 자식이 원망스러웠고 내 며느리가 미웠어요. 근데 말이죠. 이 아이 하람이 보고 나니까 용서란 게 꼭 이해가 아니라 수용일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정임은 딸 미정과 함께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유언장을 수정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딸한테만 전부 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도 조금은 챙겨야겠어.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화해하셨군요? 정임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화해는 아니고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갈 길 멀어요. 근데 한 발은 내디뎠죠. 시골집 마당에서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정임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미정은 상을 차렸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아기를 안은 채 뒤에서 손을 보탰고 철미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식탁 위에는 네 사람의 젓가락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그리고 정임의 앞엔 작은 수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값졌던 건 참았던 말보다 용서했던 시간이더라. 가족이란 건요. 미워도 다시 보는 존재고 때론 등 돌리고 돌아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내가 지켜야 했던 건 집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가족을 떠올리셨나요?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과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의 또 다른 단면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우리는 계속 이어갑니다.